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혼을 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지금은 이혼을 했지만 저의 전 남편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본인 주관과 고집이 약간 있어서 소위 말하는 것처럼 착해 빠지고 순둥이 같은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인 저에게만큼은 무슨 일이든 그리고 이유가 뭐가 됐든 언제나 져주는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남자니까 먼저 양보하는 게 늘 맞다고 생각했고 저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죠. 얼마나 다정하고 자상한 성격인지 비가 오면 우산을 씌워주러 저에게 달려오고 눈이 오면 춥다고 겉옷을 챙겨오는 사람이었어요. 수진아, 춥지? 벌벌 떨고 있네. 내 잠바 무릎에 덮어. 오빠는 안 추워? 내가 이 옷 입는다 그럼? 난 괜찮아. 그리고 그 옷 주머니 한번 봐봐. 주머니에 뭐 있는데? 핫팩이네? 본인은 그렇게 더위를 타면서 추위를 많이 타는 저를 위해서 두꺼운 잠바를 가지고 다녔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양쪽 주머니에는 항상 핫팩까지 넣어 다니고는 했습니다. 오빠, 오늘 뭐 먹고 싶은데? 아침에는 뭐 먹었어? 아침에는 제육덮밥 먹었었는데 아무거나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가자. 제육 먹고 싶으면 또 먹어도 되고. 아니 그래도 맨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러 갔잖아. 너가 먹고 싶은 게 내가 먹고 싶은 거야. 난 어차피 아무거나 다 잘 먹잖아. 음식점에 가거나 카페를 갈 때도 메뉴 선택은 제 몫이었어요. 친구네 커플들을 보면 말로 다 나열하기도 힘들 정말 사소한 것 하나하나로도 싸우더라고요. 예를 들면 데이트할 때 매번 상대방이 먹고 싶은 것 위주로만 먹는다든지 나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자꾸 뷔페를 가자고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요. 저희는 적어도 그런 문제로 싸울 일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저에게 맞춰주고 있었거든요. 제가 저에게 무조건 맞추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본인이 제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저를 아끼고 좋아하고 배려를 해주는데 당연히 저도 그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최선을 다했고요. 저희는 연애를 하는 내내 다툼이 뭔지도 모를 만큼 사이좋은 커플이었습니다. 그리고 횟수가 지날수록 이런 사람이라면 내 인생을 믿고 맡겨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던 건 그때쯤이었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희의 관계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각자 30년 넘게 자신의 삶을 살아왔던 두 사람이 살림을 합쳤으니 당연히 생활면에서는 많은 부분이 달라졌죠. 서로 다른 생활 패턴에 적응하거나 조율해야 할 것도 많았고요. 가령 남편은 소파 위에 누워서 TV를 보며 과자 먹는 걸 좋아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질색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밖에 나갔다 온 외출복을 입은 상태로 침대에 눕는 걸 너무 싫어했는데 남편은 어디든 바로 푹신한 곳에 눕는 걸 원하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남편이 소파 위에 누워서 과자를 먹는 대신 먹고 날 때마다 부스러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터는 걸로 조율했어요. 외출복을 입은 상태로는 소파 위에만 눕든지 아니면 침대 위에 커다란 담요를 깔고 그 위에 눕는 걸로 합의를 봤고요. 와, 돌아서면 머리카락이 쌓이네. 우리 와이프 이러고도 대머리가 안 된 게 신기할 정도인데. 내가 아까 청소기 돌렸었는데. 그 사이에 또 떨어졌나 보다. 내가 다시 돌릴게. 물론 남편에게도 제가 있어서 불편한 부분은 많았을 겁니다. 제 머리가 워낙에 긴 편이라 빠지는 머리카락도 많았거든요. 방금 청소기를 돌려도 또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서 바닥에 항상 머리카락이 쌓여 있더라고요. 거기다
남편이 남자친구이던 시절에는 밤늦게까지 게임하는 걸 좋아해서 주말 밤이면 언제나 게임을 하고 점심때까지 늦잠을 잤고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밤샘 게임은 금지였고 다음날 아침에도 적당한 시간에는 일어나서 저랑 같이 밥을 먹는 게 주말의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습니다. 혼자 살 때보다 당연히 불편해진 점들이 많아졌겠죠. 본인의 자유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여보, 이제 그만 일어나. 우리 오늘 나가서 브런치 먹고 요 앞 공원에 산책하기로 했잖아. 아, 나 너무 피곤한데. 오늘만 늦잠 자면 안 될까? 저번 주에도 피곤하다고 해서 안 갔잖아. 진짜 미안. 알았어. 그럼 공원은 이따 오후에는 꼭 가는 거다. 알았어. 저도 모처럼 주말에는 남편과 함께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지만 적당한 선에서는 포기하는 것으로 타협을 했습니다. 서로가 원하는 걸 100% 다 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게 결혼이라는 걸 일찌감치 깨달았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만 살려고 한다면 상대방에게는 그것보다 더한 지옥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타협을 하고 서로 양보를 했다고 해도 불편한 점들은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그 불편함들로 인해서 남편과 저의 관계가 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신혼 때는 결혼하기 전보다 사이가 더 좋아졌었다고 할 수 있었죠. 오죽했으면 그 사람도 저도 입만 열면 하는 소리가 결혼하기를 참 잘했다였거든요. 지금까지 저희가 살면서 잘한 일을 순서대로 나열해서 꼽는다면 이 결혼이야말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일이라고 생각했겠죠. 당시까지는요. 결혼한 지 2년이 넘어갈 무렵쯤 남편은 아이를 낳고 싶다며 저를 졸라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노래를 불러대더라고요. 남편은 원래부터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는 성격이었어요.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낳은 아기는 물론이고 밖에서 데이트를 할 때도 주변에서 다가오는 아이들을 보면 금세 눈에서 하트가 나오고는 했습니다. 어제 영현이가 민수 사진 보낸 거 당신도 봤어? 얼마나 귀엽던지. 봤지. 진짜 귀엽더라고. 민수는 어떻게 안 본 사이에 또 큰 것 같다? 애들이야 하루가 다르게 크니까. 영현이 어릴 때랑 하는 행동이 빼다 박았어. 그래? 아가씨도 어릴 때는 개구장이었나? 저희 시댁에는 자주 소통을 하는 가족단체 대화방이 있었어요. 시누이는 종종 그 대화방에 조카 사진을 올리고는 했습니다. 2년 전에 아들을 낳았는데 집안의 첫 아이라서 그런지 시댁 식구들에게는 더 의미가 남달랐거든요. 게다가 하는 행동도 무척이나 귀여웠고요. 남편은 시누이가 조카 사진을 보낼 때마다 예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우리도 우리 닮은 아기 낳으면 이렇게 예쁘겠지?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아? 예쁘게 하겠지. 그럼 기다릴 거 뭐 있어? 우리 하루라도 빨리 낳자. 그 문제는 벌써 이야기 끝난 거잖아. 아기는 조금 더 있다가 가지자고. 아이, 그러기는 했는데 나 아무리 생각해도 못 참겠어.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남편도 저도 회사에서는 진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저는 과장 진급을 노리고 있었고요. 남자들이야 결혼과 출산 여부가 회사에서의 입지에 아무런 타격이 아니었겠죠. 하지만 저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릴 때부터 회사에서 받을 눈치는 보지 않아도 뻔했어요. 출산을 하면 당연히 출산휴가를 써야 했으니 그 사이에 찾아올 업무 공백에 같은 팀 동료들이 싫어할 것은 당연했고요. 돌아오고 나서 제 자리가 그대로 남아있을지도 의문이었죠. 진급에서 밀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제 위에 있는 선배들 중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들만이
진급 누락 없이 무사히 진급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입사 초기부터 그런 회사 분위기를 알고 있었던 저는 남편과 결혼할 때부터 이미 이 문제에 관한 논의를 마쳤었어요. 아기는 제가 과장을 달고 나서 가지기로요. 당연히 남편도 그때는 무조건적으로 동의를 했던 문제였고요. 맞벌이를 하지 않겠다면 모를까 제가 아이를 낳고 집에서 노는 건 저희 둘 다 원치 않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남편이 저렇게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몇 번에는 그저 장난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냥 해보는 투정 같은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매일같이 아기 노래를 불러대는 남편을 보니 저도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나를 잡고 진지하게 물어보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약속하긴 했는데 자꾸 주변에 아기 낳고 사진 올리는 친구들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 어차피 낳을 거 그냥 좀 빨리 낳으면 안 돼? 그럼 내 진급은? 진급은 아기 낳는다고 꼭 늦춰지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 책임질게. 어? 내가 회사에서 더 열심히 해서 돈 잘 벌어올게. 참, 자기 일 아니라고 태평하게 이야기하네. 내 커리어는 상관없어? 아니, 상관 있지.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빨리 낳는 게 당신 몸에도 무리가 덜 갈 거 아니야. 아기는 말할 것도 없고. 난 당신도 걱정돼서 그래. 안 그래도 골골거리고 약한 편인데. 아이씨고, 이제는 내 생각해서 그런다고? 결론적으로 말해서 저희는 그 해에 결국 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주변 지인들에게 이 문제로 많은 조언을 구했었거든요. 의견은 반반이었습니다. 어차피 가질 거라면 젊을 때 빨리 낳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과 아니다. 무조건 엄마 커리어와 미래가 우선이다라는 의견이었죠. 이래저래 고민하던 저는 결국 하도 졸라대는 남편의 상화에 못 이겨 진급을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를 먼저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언니, 저희 왔어요. 어서 와요, 아가씨. 어머, 어머님, 뭘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많기는 그릇이 커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뚜껑 열어보면 얼마 되지도 않는다. 상일이가 너 입맛이 없다고 하길래 반찬 좀 했어. 아유, 말도 말아요, 언니. 엄마가 며칠 전부터 얼마나 언니 걱정을 하던지. 안 그래도 몸도 약한데 입 더 심하게 하면 큰일이라고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다른 건 다 맞춰도 맞출 수가 없는 게 시댁 문제라던데. 저는 그런 점에서도 참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전부 다 너무 좋은 분들이셨거든요. 결혼을 한다고 인사를 갔던 그 시점부터 시어머니는 친딸처럼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시집살이 같은 건 꿈에도 없을 일이었죠. 저는 친정이 멀리 전라도에 있었거든요. 임신을 하니까 제일 그리운 게 집밥이었는데 오랜 시간 차를 타고 갈 수도 없었죠. 아쉬운 대로 친정엄마가 반찬을 택배로 보내주시기는 했지만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반찬이 전부였고요. 대신에 저에게는 친정엄마 같은 저희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이렇게 반찬도 만들어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며 간식거리까지 매번 사오시고는 했어요. 나중에는 너무 죄송해서 그냥 사 먹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까짓 게 무슨 수고냐며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 좋기는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과는 5살 차이, 저와는 4살 차이였던 시누이는 마치 제 친여동생처럼 저를 잘 따랐어요. 어떨 때는 저희 남편보다도 저와 나누는 이야기가 더 많을 정도였습니다. 임신하기 전에는 둘이 입맛이 비슷해서 맛있는 걸 먹으러 잘 놀러 다니기도 했고요. 같이 영화도 보고 고민 상담도 하고 시누이는 저에게 단짝 친구이자 여동생 같은 존재였습니다.
너무나도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었죠. 남편과의 사이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시댁 식구들과도 잘 지내니 저의 결혼 생활은 평온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평화가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영원할 줄 알았고요. 거기다 그토록 바라던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 이 행복은 2배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저희 가족 셋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단단한 탑을 쌓아 올리게 될 거라고 믿었고요. 하지만 제 앞에 펼쳐진 미래는 저의 소망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낳고 나서부터 남편은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입덧을 거의 만삭이 되었을 무렵까지 해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도 그다지 튼튼한 편이 아니었고요. 그렇지 않아도 바닥이 난 체력에 입덧으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나니 그야말로 사람이 힘들어서 죽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아기는 너무 소중했지만 아기를 낳기 직전에는 하루라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누구는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가 그나마 제일 편할 때라는데 저는 뱃속에 품고 있는 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소미야, 잠 좀 자자. 맘마도 기저귀도 갈아줬는데 왜 이렇게 우니? 소미, 아직도 안 자?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심하게 울지? 잠을 연달아 10분을 안 자. 하지만 사람들 말이 맞더라고요.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고생을 해가며 힘들게 낳은 딸아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귀여운 생명체를 키운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더라고요. 누구는 바닥에 머리만 대면 잔다는데 우리 집 아이는 왜 이렇게 잘 생각을 안 하는지. 사람에게 하는 고문 중에 잠 안 재우는 고문이 제일 악독하다고 하더니 저는 그걸 온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제대로 잠을 자는 날이 하루도 없으니까 사람이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은 출근을 해야 하니 퇴근 후에 잠깐 아이를 봐주다가 새벽에 자기 바빴고요. 여보, 소미 울잖아. 좀 가봐. 이번에는 당신이 가보면 안 돼? 난 너무 피곤한데. 그나마도 새벽에 몇 번 정도는 교대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남편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출근을 안 한다는 이유로 새벽에도 정말 수십 번씩 일어나 아기를 돌보는 건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러려니 했어요. 나가서 일도 해야 하는 사람이니 얼마나 피곤할까 싶은 마음에요. 남편도 속으로는 저에게 미안해하고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고 졸려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일 거라고요. 하지만 저의 그런 배려는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여보, 소미 좀 봐줘. 나 회사에서 급하게 회의 좀 하자고 해서. 알았어. 비록 출산휴가를 낸 상태였지만 가끔씩 회사에서 오는 업무 연락을 받아야 할 때가 있었거든요. 장기 프로젝트 같은 것들은 제 임신 날짜에 맞춰서 딱 떨어지게 끝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연락이 올 때면 종종 작은 방에 들어가서 노트북을 켜고 화상으로 회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에게 애를 봐달라고 맡겼고요. 그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애 우는 소리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저는 양해를 구하고 잠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남편이 게임을 한다고 정신이 팔려서 딸아이가 울든지 말든지 방치를 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소미 좀 봐달라고 했잖아.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었어. 근데 당신 아니면 애가 계속 우는데 어떡해. 뭔 소리야. 울면 애를 좀 안아주든가 업어주든가 그것도 아니면 기저귀라도 체크해보든가 해야 할 거 아니야. 게임하고 있으면서 그런 소리가 나와?
아이, 난 솜이 울면 뭘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 당신이 좀 봐줘. 회의 아직도 멀었어? 진짜 사람이 팔짝 뛰고 환장하겠더라고요. 남편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도 못했고 그럴 생각도 없었습니다. 밖에서 일하니까라는 핑계로 한번 배려를 해주었더니 그게 점점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저도 엄마가 처음이었는데 남편은 아빠가 처음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는 계속 울고 있는데 잘할 의지도 없는 남편을 쥐잡듯이 잡아가며 가르칠 시간도 없었고요. 결국 소미를 케어하는 것은 전부 다 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이니 제가 아이를 보는 것 말고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저에게 불만이 많았나 봅니다. 밖에 나갈 건데 설마 그러고 나갈 거야? 그러고가 어떤 건데? 아니, 옷이라도 좀 예쁜 거 입고 화장도 좀 해. 머리는 또 그게 뭐야?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내가 지금 화장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리고 어디 약속 나가는 것도 아니고 겨우 집안 마트 나가는데 나더러 화장까지 하라고? 회사 동기 와이프들 보니까 애 낳고도 잘만 꾸미고 다니더라. 솔직히 당신 그거 핑계야. 자기 관리 못하는 거라고. 자기 관리? 그럼 관리할 시간이라도 벌어보게. 당신이 소미 좀 보고 있든가. 옷 사고 머리하고 올 테니까 오늘 당신이 혼자 소미 보고 있어. 아니, 뭘 또 애까지 떼가면서 그렇게까지 해.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렇다고 혼자서 아이를 좀 보고 있으라고 하면 꽁지를 내리고 바로 발을 빼는데 그냥 헛웃음만 흘러나왔습니다. 불만은 저렇게 많으면서 본인이 뭔가를 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내가 결혼하기로 했던 그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소미를 낳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배려가 넘치고 저를 위해주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달라질 수가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를 않더라고요. 신생아 시기는 누구나 힘드니까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까 하는 기대도 품은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태도도 저와의 관계도요. 하지만 그것도 제 착각이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아이를 돌보지 않았고 단순히 제가 집에 있다는 이유로 집안일도 뒷전이었거든요. 어려서는 애 보는 게 서툴러서 그랬다 치더라도 이제 엄마 아빠 손을 덜 타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마찬가지였죠. 하는 일이라고는 온통 불평불만에 저를 향한 지적질에 짜증을 내는 것뿐이더라고요. 그렇게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출산휴가가 끝나고 저는 다시 회사에 복귀했어요. 소미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도와주시는 이모님이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봐주셨고요. 급한 일이 생길 때는 아주 가끔씩 시어머니나 시누이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 남편보다 다른 곳에 사는 시댁 식구들이 오히려 더 소미를 잘 챙기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남편의 행동이 수상쩍어진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혹시 여기 놔뒀던 내 핸드폰 못 봤어? 당신 핸드폰? 내가 충전기 꽂아두느라고 안방에 놔뒀어. 뭐야, 내 폰에 왜 마음대로 손을 대? 아니, 배터리 없다고 자꾸 옆에서 삑삑거리길래 충전기 꽂은 거지. 왜 이렇게 화를 내? 그게 화낼 일이야? 없어진 줄 알고 놀라서 한참 찾았잖아. 짜증나서 그러지. 다음부터는 허락 없이 손대지 마. 안 그러던 사람이 자꾸만 핸드폰을 분신처럼 들고 다니고 제가 본인 폰을 만지기라도 하면 미친 듯이 화를 내더라고요. 일단 제 앞에서 본인 폰을 잘 꺼내두지를 않았고요. 심지어 샤워한다고 화장실을 갈 때까지도 핸드폰을 들고 들어가는 거 있죠? 수상한 행동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야근에 회식이라며 매일같이 늦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갑작스런 출장은 또 왜 그렇게 많아진 건지 연애 기간과 결혼 기간을 모두 합쳐서
남편이 이렇게까지 바쁜 모습을 보는 게 처음일 지경이었어요. 이건 뭐야? 못 보던 옷인데 새로 산 거야? 몇 벌 샀어, 세일하길래. 내가 옷 좀 사라고 해도 생전 관심도 없던 사람이 무슨 바람이 불어서 혼자 옷을 다 샀대? 회사에서 뭐라고 하더라고. 미팅도 많은데 옷 좀 바꿔 입으라고. 남편은 본인을 꾸미는 일에는 거의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취향이랄 것도 없었어요. 남편이 입을 옷을 사다 주는 건 거의 제가 하는 일이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쇼핑을 하러 가서도 귀찮고 모르겠다며 저더러 알아서 사달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었죠. 본인 옷 사이즈가 어떤 게 맞는지, 본인한테 잘 맞는 컬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가 멀다 하고 옷을 사재 끼고 있더라고요. 핑계도 다양했습니다. 세일을 하더라, 회사에서 시키더라, 친구들이 뭐라고 하더라 등등. 카드값에 찍히는 쇼핑액이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때쯤 저는 슬슬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었죠. 여자의 직감이라고 할까요? 그 직감에 쐐기를 박은 것은 저에 대한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아기를 낳고 나서부터 저한테 좀 꾸미고 다니라며 그렇게 지적질을 해대더니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그런 소리가 쏙 들어가 버렸거든요. 물론 저도 출산휴가가 끝나고 회사를 나가고 있었으니 예전처럼 마냥 화장도 안 하고 꾸미지도 않고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여전히 소미를 보는 일이 바빠서 남의 결혼식 정도가 아니고서는 생전 꾸미고 나가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아무 소리 하지를 않더라고요. 정말 단 한 번을요. 머리를 안 감고 세수를 안 하고 나가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시간이 갈수록 저에게 점점 더 다정해졌어요. 마치 소미를 낳기 전에 우리가 한참 좋았던 그때처럼요. 저의 의심은 점점 짙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드라마를 보니 딱 알겠더라고요. 그 드라마 속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던 남자 주인공은 저희 남편과 판박이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남편의 반복되는 수상쩍은 행동들은 모든 것이 딱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건 바람이었죠. 일단 거기까지 생각하고 나니 더 이상은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라면 아니라는 증거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증거를 찾는다는 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몰래 방을 뒤져봐도 카드 내역을 죄다 털어봐도 도무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 차의 내비를 몰래 확인해봐도 수상쩍어 보이는 동선 같은 건 전혀 없었고요. 작정하고 털면 증거 따위는 금방 나왔다는 건 드라마 속에서나 가능한 일 같았습니다. 일단 저도 회사를 나가고 있는 데다 평소에는 딸아이까지 도맡아 돌봐야 했으니 마냥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것도 아니었고요. 한정된 시간 내에 한정된 동선 안에서 찾으려고 하니 쉽지가 않더라고요. 남편의 바람은 심증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100% 확신했어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게 일회성이든 아니든 혹은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무조건 있는 게 틀림없었어요. 와, 정말 병이라도 걸릴 것 같더라고요. 매일같이 사랑한다고 말하며 출근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상상하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결국 참다 못한 저는 또 못 보던 옷을 사입고 들어오는 남편을 향해 반쯤 충동적으로 물었습니다. 너 여자 있니? 무슨 소리야? 만나는 여자 있지? 언제부터야? 미쳤어? 잘 있다가 갑자기 오밤중에 무슨 헛소리야? 저도 충동적으로 물어본 이야기이긴 했지만 남편의 반응은 제 예상보다 더 격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길길이 날뛰면서
소리까지 질러대더라고요. 외도를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더러 의부증에 걸린 게 아니냐고까지 하면서요. 순순히 인정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런 적반하장은 또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때쯤 저는 거의 한계였어요. 상대방의 외도를 알면서도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참아줄 수 있는 사람도 있다던데 절대로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딱 미쳐버리기 직전이었거든요. 저는 더 이상 못 참겠다며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인정도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은 남편의 저 쓰레기 같은 모습을 보고 있자니 하루라도 더 빨리 갈라서는 게 그나마 제 정신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겠다 싶었거든요. 이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누구 마음대로 이혼을 해? 왜? 너도 이혼하고 대놓고 다른 사람 만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무슨 다른 사람이야. 그리고 이혼할 거면 재산은 바라지도 마. 네가 먼저 요구한 거니까 양육비 뜯어낼 생각도 하지 말고. 알았어? 소미를 너한테 맡길 생각도 없었다만 애초에 너는 네가 키울 생각도 없었구나. 이혼을 하자고 하니 입으로는 싫다고 하면서 아주 좋아 죽더라고요. 옳다쿠나 하고 애만 데려가라면서 양육비도 재산 분할도 없다는 소리를 청산 유수처럼 읊어대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아주 이 순간만 기다렸구나 싶더라고요. 시댁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너 진짜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자식까지 있는 마당에. 아이, 제가 이혼하자고 했어요. 저는 아무 소리도 안 했다고요. 네가 이혼당할 짓을 했으니까 하자는 거겠지. 소미 애미가 오죽했으면 저러겠어? 빨리 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이놈아. 됐어요. 저도 만정 다 떨어졌어요. 시어머니는 이혼을 하겠다며 찾아온 남편의 등짝을 때리면서 뜯어말리기 시작하셨어요. 고집을 부리는 남편에게 미친 거 아니냐고 역정도 내셨고요. 그렇다고 달라질 인간도 아니었지만요.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게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의부증이라고 말했고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푹 내쉬셨죠. 소미애미도 증거도 없다면서. 바람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봤을 때는 너희 둘 다 소미 낳고 감정이 상해서 그런 것 같구나. 서로 소원해준 부분이 있으면 대화로 풀어야지. 부부가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법인데 그때마다 이혼하자고 하면 어떡해. 자식 생각도 해야지. 어머님, 다른 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람은 아니에요. 저도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증거만 없을 뿐이지 확실해요. 제가 알아요. 단호한 저의 말에 신우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오빠 진짜 제정신이래요? 소미도 있는데 무슨 이혼을 하겠다고. 기가 막혀서 정말. 난 괜찮아요. 근데 도저히 더는 같이 못 살겠어요. 시댁을 다녀온 뒤로도 저희는 한참이나 더 이혼 문제로 공방전을 벌여야 했습니다. 저는 이꼴저꼴 다 보고 싶지 않아 협의 이혼을 원했지만 남편은 제가 말한 이혼 조건은 하나도 들어줄 수가 없다고 난리를 쳐댔거든요. 제가 무리한 조건을 내건 것도 아니었습니다. 소송을 걸어도 똑같이 나올 법한 각자의 재산 분할과 아이에 대한 양육비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최소한도를 들어줄 수가 없다고 하니 남은 것은 소송뿐이었습니다. 문제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변호사와도 상담을 해봤지만 바람을 피웠다는 것 같다는 정황 증거만으로는 바람을 사유로 한 이혼은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고요. 결국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신우이가 하던 샌드위치 가게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가게는 신우이가 다니던 회사를 나오면서 받은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털어서 차린 회사였어요. 아이를 낳으면서 회사에서 하도 눈치를 줘서 더 다닐 수가 없었거든요. 앞으로 아이도 키워야 하니 재취업을 하는 대신에
조금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는 가게를 차리기로 했던 거죠. 1년 전부터 가게가 어렵다는 소식은 들었었는데 제 생각보다도 훨씬 더 힘들었던 모양이었어요. 어머님께 들었는데 가게 문 아예 닫았다면서요? 아, 참, 이야기하지 말라니까 엄마는 그새 언니한테 전화를 했대요? 안 그래도 언니 머리 복잡할 텐데. 아가씨, 이제 어떡하려고요? 그러게요. 일단은 지금 사는 집 정리하고 빚부터 갚아야 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차차 생각해 보려고요. 그렇지 않아도 시누이네는 시매부까지 지금 일을 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매부는 원래 택배 배달을 하고 있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목을 다치는 바람에 병원에 오래 입원을 해야 했었거든요. 퇴원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바로 일을 시작하는 것도 무리라 최근에는 시누이 혼자서 벌어서 조카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게를 하면서 막판에 생긴 빚 때문에 전셋집까지 정리해야 한다니 대충 들어봐도 이만저만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죠. 누구한테라도 하소연하며 털어놓고 싶었을 텐데 그 와중에도 본인 오빠 때문에 속상한 저를 배려해서 힘든 이야기는 참고 있었다니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출근길에 시누이에게 1,000만 원을 보내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일단 제일 급한 일에 쓰고 갚는 건 여유 생길 때 천천히 하면 된다고요. 바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언니, 갑자기 이게 뭐예요? 별것 아니에요. 그냥 급한데 써요. 당장 현금 쓸 일 많을 텐데. 아니에요. 이거 너무 큰 돈이잖아요. 우리 사이에 무슨 그런 걸 따져요? 가족이 힘들다는데 당연히 도와야지. 내가 오빠랑 이혼한다고 해서 우리도 남처럼 지낼 건 아니잖아요. 너무 고마워요, 언니. 고마워요. 시누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잔뜩 잠긴 목소리로 고맙다는 말만 반복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떨리는 목소리가 어찌나 짠하든지 한숨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저에게도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저 목소리를 듣고 나니 그 돈을 보내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걸려서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었거든요. 남편이 미운 건 남편의 일이고 어쨌거나 시누이는 제 친동생처럼 지내온 사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퇴근 시간이 다 될 무렵 시누이에게서 메시지 한 통이 더 도착했습니다. 언니, 빚은 이걸로 갚을게요. 곧이어서 들어온 다음 메시지에 저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다음 메시지는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영화관으로 보이는 곳이었어요. 어떤 남자가 다른 여자를 무릎에 앉히고 뒤에서 껴안은 상태로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진을 보자마자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 사진 속의 남자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몇 번이고 확대해 보았지만 결과는 같았죠.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언니, 미안해요. 엄마가 하도 말려서 말을 못했어요. 그럼 이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언니가 알기 전에 어떻게든 이혼은 막아보려고 엄마가 오빠 따로 불러서 정신 차리려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시누이는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우연히 영화관에 갔다가 둘이서 저러고 있는 걸 목격했었다고 하면서요. 차라리 저에게 알리자고 말했지만 시어머니가 굳고 말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진까지 제가 알게 되면 이혼 무조건 하게 되는 거라면서요. 증거를 못 잡으면 그것 때문에라도 제가 이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었어요. 소미도 있는데 이혼은 말려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면서요. 시누이는 그동안 너무 마음에 걸렸었다며 그래도 결국 이혼을 한다고 하면 저에게 알리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그 사진을 들여다보는데 그냥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사진 속의 그 여자는 저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 남편을 데리러 회사에 갔을 때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던 남편 회사 동료 여직원이었어요. 제가 얼굴을 기억하는 이유는 당시에도 어쩐지 찜찜했던 느낌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고요. 회식 자리라며 사진을 찍을 때마다 남편의 옆자리 혹은 맞은편 자리에서 보이던 동료 여직원, 그리고 술 취한 남편을 데리러 갔을 때도 근처에서 저를 보며 어색하게 웃던 그 여직원. 그 모든 게 다 바람이었다니. 신우이가 보내준 사진은 그야말로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찾아 헤맸던, 하지만 끝내 찾을 수가 없었던 바로 그 사진이었죠. 그날 저는 곧장 남편의 회사 근처로 향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5시 퇴근이었기 때문에 정시 퇴근을 하고 바로 달려가던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출 수가 있었거든요. 저는 남편 회사 건물이 보이는 곳 가까이에 몰래 숨어서 남편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기다리고 있으니 남편이 동료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며 정문을 빠져나오더라고요. 함께 가던 동료 셋과도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기 전에 뿔뿔이 흩어졌고요. 그런데 정류장으로 가는가 싶던 남편이 방향을 틀어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급하게 그 뒤를 쫓았습니다. 잠시 후 골목을 몇 번이나 돌아가던 남편이 발길을 멈춘 곳은 어느 편의점 앞이었어요. 편의점 안쪽을 향해서 전화를 걸며 누군가에게 손을 흔들더라고요. 곧 편의점 안쪽에서 누군가가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향해서 안기더라고요. 그 다음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누군지 짐작이 가시겠죠? 그 여자였어요. 정문에서 남편과 인사를 나누며 반대 방향으로 갔었던 그 여직원이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한참 기다렸네. 미안해. 김대리가 눈치도 없이 자꾸 한잔하자면서 쫓아오더라고. 떼놓고 온다고 시겁했어. 참, 앞으로는 김대리한테 다른 핑계 좀 대봐. 안 그래도 우리 퇴근하고 1~2시간밖에 같이 못 있는데 기다리는 시간도 아깝다. 그러게. 이사해서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할까? 알고 보니 두 사람은 퇴근하고 늘 이런 식으로 몰래 미래를 즐겨왔던 모양이었어요. 저 1~2시간이라는 건 집에 들어오기 직전에 함께 보낼 수 있는 데이트 시간이었을 테고요. 어쩐지 예전에는 누가 뭐래도 칼퇴근을 하던 사람이 요즘은 매일같이 1~2시간씩 잔업을 하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상대를 알고 나니 이렇게 넘쳐나는 증거를 왜 그때는 몰랐던 걸까요? 증거를 모으자마자 저는 바로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혼 소장을 받게 된 남편 놈은 기가 막힌다는 어투로 빈정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꿈에도 모른 채로요. 기어이 이혼 소송으로 가자고? 너 진짜 자신 있어? 난 자신 있으니까 너도 얼른 변호사부터 선임해. 너 제발 병원부터 가봐. 의부증 그거 정신병이야. 언제 정신 차릴 거야? 저런 막말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나 어디 한번 계속해봐라 싶더라고요. 상황이 역전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소장에 적힌 혼인 파탄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단순히 저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재판에서는 신우이가 보내준 사진과 그 밖에 제가 두 사람을 쫓아다니며 찍어둔 그 모든 사진들이 전부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이걸 언제? 너 나 몰래 뒷조사하고 다녔어? 이 마당이 그게 지금 중요할까? 할 말이 그게 다야?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 연기를 한 거야? 너 진짜 소름 끼치는 여자야. 알아? 내가 이러니까 너랑 같이 못 사는 거라고. 그 모든 외도의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저 인간은 끝까지 반성이라는 걸 모르더라고요. 오히려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저를 향해서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저의 이런 행동들로 인해
본인이 외도를 할 수밖에 없었음을 변명이라고 늘어놓으면서요. 그 모습을 보는데 참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올랐습니다. 한때 내가 사랑했던 사람과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까지 더러운 기억이 될 수밖에 없다니.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버렸나 싶더라고요. 웃기지 마. 네가 나랑 같이 못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너랑 같이 안 사는 거야. 네가 이혼당하는 거라고 나한테. 저는 양육권을 가져왔고 유책배우자가 된 남편놈은 당연히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당연했고요. 한 푼도 줄 수가 없다고 발작을 해대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그제서야 우는 소리를 해대면서 깎아줄 수 없냐는 둥 양육비가 과하다는 둥 헛소리를 해대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남편놈이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것은 제가 소미를 낳고 제 반년도 지나기 전이었어요. 아이를 낳고 너무 관리를 안 하는 모습에 정이 떨어졌고 그 사이에 다른 여자를 보면서 마음이 흔들렸다. 이게 그 인간의 마지막 변명이었습니다. 참 뭐라고 해야 할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뭐라고 할 가치도 없다 싶었습니다. 배 갈라가며 제 자식을 낳은 와이프에게 관리 운운하며 바람을 피웠다는데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소송이 끝난 직후 시어머니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이혼만은 막고 싶어서 그랬다고 우시더라고요. 어떤 마음이신지는 알 것 같아서 저도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우이와는 그 뒤로도 종종 연락을 하고 있어요. 가끔씩은 저를 찾아와 함께 데이트를 하기도 하고요. 둘 다 전 남편 놈의 이야기는 최대한 언급을 피하면서요. 그래도 딸아이의 아빠인지라 아예 연락을 끊는 건 불가능한 일이더라고요. 남편 놈은 몇 달에 한 번 정도 딸아이를 만날 때 저를 찾아오고는 합니다. 그 여자와도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참, 상간녀 소송을 당하면서 그 여자는 회사도 관뒀었다고 했고요. 회사 내에도 소문이 쫙 퍼져서 더는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